안녕하세요. 말순이십니다. 근본 영상은 KB금융지주에서 나왔던 2024 KB부동산 보고서 관련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4년 3월 3일자 기준의 자료이고요. 서머리 내용 위주로 대부분 볼 겁니다. 링크를 공유해 드리거나 자료를 올려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상세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을 지금 왜 찍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해당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서 그 내용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되는 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역시도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 이 시점에 마일스톤이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느냐, 그 이유를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라고 하는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2024년 KB부동산 보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에서 작성한 자료이고요. 대략 Executive Summary라고 해서 4장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전체 장수는 84장입니다. 여기에 나왔던 Executive Summary, 즉 Summary 내용 이외에 뒤쪽에 있는 디테일한 정보들을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자기 지역과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란 건 전체적으로 경영상 기준으로 보자면 정책적 영향도 받겠지만 사람의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책적인 부분, 현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관련된 이런 정책들, 특히 돈에 관련된 정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경영상 기준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보면 금리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현 시점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상기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위쪽에 이런 도표들을 보고 제가 따로 함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시점에 설명을 드린 이유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잡자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Executive Summary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은 주택시장 하향 안정이 전망이 되고 금리와 공급 그리고 정책 3대 변수가 모두 주목이 된다. 최근에 데이터 조작이다 라고 해서 19만 채 정도의 주택 정보가 누락되었던 사건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저는 이것들이 대부분 사람의 실수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왜 하필이면 지금 생기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저는 음모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하향이 안정화됐다고 전망을 하는데 24년이 넘어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제가 지금 보고 있을 때는 2025년에서 26년 정도 넘어가는 사이에 어떤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빠르면 그 정도일 거고요. 늦으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25년에서 26년 넘어가는 그 사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주택경기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택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완만한 하향 곡선의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금리와 공급 그리고 정책 3대 변수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위쪽에서 설명드릴 내용들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도 중요하고 금리 부분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금리 쪽에서 어떤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들을 생각해 보자면 경착륙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리 부분에는 어떤 현상이 생길 거예요. 변동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매수 수요 위축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수요 위축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가장 큰 이유가 금리가 올라갔다. 근데 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플레이션 영향이었어요. 뒤쪽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향후 주택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높은 금리가 부담을 작용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셔라. 그리고 교육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P50에 참여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리에 관련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미국의 US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달러의 움직임, 즉 미국의 움직임과 말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달러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페드의 금리 결정이죠. 그래서 금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의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시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기 불황기에는 고금리 부담은 주택 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여러분도 엄청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급여 생활자가 수많은 돈을 단시간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없습니다. 대부분 투자겠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 주택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의 70%는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냐면 심리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경향이 있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사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 역발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이 투자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들 상황에 따라 소폭 반등 혹은 하락폭 확대 등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금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년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는 공급과 금리다. 공급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될 내용은 저는 계속적으로 금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올라왔죠. 그게 어느 정도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7대 이슈를 통해서 바라보는 2024년의 주택시장은 첫째, 역대 최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 거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7대 이슈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제가 보는 것은 이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물에 지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인입니다. 그죠? 원인. 제가 학습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리는 게 왜? 라고 하는 이 질문과 원리와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결과만 보자면 원인과 원리와 과정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결과만 보고 어떤 판단을 하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행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역발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행동을 하기 위한 그 근거가 필요해요. 그 근거를 그 원인과 원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과에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학습이 계속적으로 중요하다.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교육 영상을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실시간 시황이나 시황 분석 영상보다는 이 교육 영상을 위주로 더 학습을 하셔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7가지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실제적인 금리 변동에 따라 나오는 주택시장의 변화예요. 변화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매매를 위한 대출에 제한이 생깁니다. 제한이 생기고 스트레스 DSR 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도 시행이 되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아무리 많은 공급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매수세는 없는 겁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이런 결과는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원인과 원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현상들은 보는 사람, 보는 시각, 보는 시점,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일정한 해석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자면 역대 최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거래,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을 더 못 빌리니 주택거래는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입주 물량들이 더 공급이 더 생긴다면 급격한 하락세를 만들 수 있겠죠. 더 만들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 공급 급격한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 가능성도 있다.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신규 물량이 나오지 않아요. 신규 물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동안 또 준공이나 신청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향후에 금리가 떨어질 때 금리가 떨어지면서 역발상 투자를 하는 사람만 주택 물량을 쓸어 담는 겁니다. 쓸어 담고 나중에 주택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시점에 충분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서 신규 주택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 주택을 매입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택 수요가 부족한 시점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모든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1주택자만 생각해보자면 큰 이득은 없어요. 왜냐? 본인은 그 주택을 팔고 다른 수익을 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 시점에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인 변동성도 나오게 되고 대출에 대한 규제도 많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그널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시장에 영향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금리가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물가 상승에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이유는 뭐였죠? 돈을 풀었기 때문이죠.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물가가 올라가니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을 더 풀었나요? 더 이상 풀지는 않고 있고 페드를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QT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좀 걷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금리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인플레이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과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노후 계획 도시라고 하는 것은 노후가 되었던 도시들을 재정비해야 돼요. 그러면 재건축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신규 주택 착공 물량들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높고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 역시도 점점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특별법까지도 만들고 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물가가 너무 높고 금리 역시도 높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특별한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최근 5년 내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날짜가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신규주택, 10년 이내의 신규주택 위주로 근본 하락 기간 동안에 매입을 해두시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부담금만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생각보다 나지 않고 오히려 현금 유동성이 더 떨어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전세 수요, 아파트 집중, 입주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과 동일해요. 가격이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오른 신규주택을 매입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도 안 되고 다른 것들 모든 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기존 주택에서 전세로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전세 수요 아파트가 집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지금 문제가 됐죠. 전세 자금 대출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기 사건들도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입니다. 아직까지는 주택시장이 조금 더 안정기가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는 전세도 조금 어렵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으시거나 주택시장의 안정되까지 조금 더 버티실 수 있는 분은 저는 전세보다는 월세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주택이나 금융 규제들이 조금씩 변경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일 테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전세 부분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주택 경기의 최대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왔지만 어쨌든 페드의 결정에 따라서 3분기 이상의 금리가 거의 다 고정된 상태예요. 하지만 향후입니다. 6월에서 9월 넘어가는 시점 사이에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서 대부분의 주택시장이 하락 국면을 접어들었지만 금리가 하락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매수 수요가 바로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여전히 금리는 높고요. 금리를 낮추고 국가 정책이 변화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가 즉각적으로 매수세로 나오진 않는다. 투기 수요까지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전세와 입주 물량까지 대부분의 내용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실질적인 상승을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1, 2년 정도를 공부하시면서 대비하셔라, 준비하셔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요. 주택경기 위축에도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결국 현재 사회는 부채가 세상의 성장을 돕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돈의 창출, 대출의 증가는 시장이 점점점 회복될 수 있는 주요 기판이 됩니다. 다만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증가세가 둔화된단 말은 기존보다 돈이 시장으로 나오는 금액이 점점 줄고 있다는 소리예요. 줄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경기 하락 국면이다. 최소한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진입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지금까지 이렇게 늘어나다가 주택담보대출이 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시간상으로 보거나 금액적으로 보자면 플러스입니다. 금액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증가율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줄고 있다는 소리겠죠. 이런 것들이 줄어서 이렇게 다시 재상승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가 실제적인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1년 전후로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24년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기 위한 것이 25년에서 26년 사이 전후까지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이 조금 앞뒤로 바뀔 수는 있지만 이 전후로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건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기조 지속 완화폭이 핵심이 될 것이다. 앞서 설명드렸죠.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조금씩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정책적으로도 다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좀 지워져야 돼요. 그리고 미분양 물량들도 축소가 되고 각 지역별로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동시에 신규 분양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 좀 줄어드는 지역들 위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도 수요가 나타나야 됩니다. 교육 영상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후원인들께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부분이 다시 변동성이 터지면서 여기 보이는 음해영역권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파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상승할 수 있다. 물론 상승한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인 문제가 터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고 현재 보고 있는 파형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만들게 하는 것이 10년물과 2년물인데 이미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형 예시를 설명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플랫 N자로 해서 지금까지 상승했던 전체 기간, 대략 2,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상승한 폭에 지금까지는 23.6%까지밖에 돌리지 않았어요. 과연 이걸로 끝날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아닐 수 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내려오겠지만 이 이후에 여기서 반등을 해서 크게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상승 파형을 그릴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은 하락을 아래쪽으로 더 볼 수 있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생각뿐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정표라는 것은 대부분 다 맞아떨어져서 상호 간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볼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뿐만 아니라 페드와치 툴에서 보게 되는 이 근거를 보더라도 현재까지입니다. 어제 나왔던 여러 지표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는 11월 달까지였어요. 11월 달까지 525에서 550까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지표 발표 이후에는 이게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 금리 하락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이 페드와치 툴에서 보이는 모든 것은 확률 구간이에요. 확률 구간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또다시 다음 주가 돼서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최소한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은 9월달 전후가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높은 확률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영역에서, 특히 9월에서 11월 사이가 40% 이상의 확률로 525에서 550이 유지될 것이라고 봤는데, 어제 나왔던 데이터 기준으로 보자면 25bp를 빠지는 순간이 곧이다. 9월달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데이터에서 과연 어떤 데이터들이 나와서 그럴까요? 금요일 데이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금요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장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저는 미국 시장도 지켜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떤 내용을 봤는데 그게 중요할 건데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보셨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요동을 좀 쳤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이 YOY죠. Year of Year죠. 작년 동기 대비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존까지 봤던 건 기존에 4.1이었고 예상은 4%였는데 현재 실제적으로 나온 건 3.9%예요.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조금 줄어들었죠. 지난달 대비는 0.2% 하락했고 예상치보다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임금 인상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임금 인상률이 계속적으로 높게 나왔던 것은 경제가 너무 견조하고 잘 나가기 때문에 고용도 많이 하고 임금도 계속적으로 올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좀 안정화됐어요. 지금까지 4월 한 달을 시장을 눌렀던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러티브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시장의 많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부 반등을 했다가 저는 시황분석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1, 2, 3, 4, 5가 될지 혹은입니다. 3파 조정 이후에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해나갈지의 주요 갈림길에 있고 이 갈림길에 만들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이 지난 2주 동안에 지표 발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FOMC 전후로 나타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고 했고 어제도 저는 지켜봤죠. 그리고 메신저도 드렸습니다.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MOM도 마찬가지예요. 먼스 오브 먼스로 보더라도 금리를 그렇게 높일 필요 없겠구나. 오히려 조금 경기가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비농업 고용지수 자체도 줄어들고 있죠. 고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실업률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 여기서 보는 시점으로 보자면 현재 여기서 나왔던 모든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조금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은 시장이 안정기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내용은 결국 소프트 랜딩에 가깝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대략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시장을 움직였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금리였습니다. 금리와 그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됐던 인플레이션이랑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3월 이후에 지금까지는 금리가 계속적인 인상 기조였고 지난 3분기 약 9개월 동안은 금리가 고원의 평야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1, 2년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얼마나 하락하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금리가 얼마나 하락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해당 시점에 나오는 데이터들, 즉 여러 지표들이 침체 시그널이냐 혹은 소프트 랜딩의 시나리오냐에 따라서 이 금리 하락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황분석 영상에서도 양극단으로 갈 수 있는 주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금리 하락은 시장의 굉장한 환호가 지금은 될 수 있어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나왔던 일부 지표의 하락, 사실 경기 지표가 좀 식고 있는 겁니다. 조금 식고 있는 이런 상황에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나스닥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장은 급상승을 했어요. 나스닥 1.9% 상승했습니다. 1.9% 상승하면서 파형을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쁘게 만들었고 나머지 증시들도 어떤가요? 굉장히 큰 상승들을 다 했습니다. 물론 애플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165불 전후로 모아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급반등을 해버렸죠. 물론 이 부분은 어제 나왔던 지표와 무관하게 애플의 자체 이슈입니다. 애플 자체가 바이백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서 급등을 해버렸죠. 7% 이상 급등을 하다가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파형상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조정한 이후에 아래쪽에서 매입을 해서 모아나가는 건 좋다라고 했고 급상승을 해버렸어요. 급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조만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든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조정 파형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나오는 것과 페드와치 툴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의 시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달, 9월에서 11월달 사이에 하락의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건 역시도 페드와치 툴에서 보고 있는 이 금리 역시도 가능성 측면에서 보자면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동산 얘기를 좀 드리긴 했으나 부동산도 결국 현재 화두로 보자면 금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시장의 한 부분일 뿐이고 제가 이 말씀을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시그널상으로 봤을 때는 금리의 하락 시그널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시점상으로 보자면 금년 9월에서 11월로 현재까지는 보인다. 그리고 시장의 어제까지의 반응을 봤을 때는 금리의 한 차례 인하 또는 두 차례 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
즉 지금까지 화랑했던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의 시그널의 전조가 아니냐라고 하는 내러티브,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연속적인 금리 인하는 나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느냐, 그리고 반등 이후에 크게 하락하느냐, 33585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짧게 하락하는 기간까지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잠시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금 더 길게 따져보자면 2025년 전후로 해서 이렇게 금리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 현재까지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는 공부를 좀 시작하셔서 필요한 부동산을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은 시점이다. 그런 이유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그제큐티브 썸머리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결과이기 때문에 설명드렸던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에 따른 원리와 과정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후원인들께서는 교육 영상 위주로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래요. 제가 시황 분석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리와 과정,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담아낸 교육 영상입니다. 제가 시황 분석을 하고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원리와 과정을 파악한 이후에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내보자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결국 원리와 과정을 교육 영상을 통해서 파악을 한 이후에 그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걸 뿐입니다. 실시간 시황 분석이나 시황 분석 영상만 가지고 어떤 결과를 완전히 도출내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에 딱지 않도록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실시간 시황 분석 이외에도 시간을 조금씩 내셔서 교육 영상을 꾸준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과 링크는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